자, 명대 이제 사회계층과 이제 신사계층 한쪽 지배 이제 볼게요. 자, 명대 사회계층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구분되는데, 지배층은 항족과 관료, 신사계층이 있고, 피지배층은 그 농공상업에 종사하는 양민과 노비가 있다. 자, 항족은 황제 측근과 외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국가로부터 자기를 받고 녹전의 토지와 그다음 농민을 지급받아 넉넉한 생활을 하였다. 관료는 과거에 합격한 간인이 된 계층이다. 자, 이들은 뭐 음서나 기타 방법 등으로 해갖고 간직을 얻기도 했으나 대부분 과거 출신 관료가 많았고요. 그들이 중앙과 지방 행정을 이제 수행을 했다. 그래서 신사계층 명대의 지방에서 큰 힘을 발휘한 계층이다. 이게 진신, 향신, 향관이라고 했는데 요게 명칭이 다 똑같은 계층을 또 다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라는 것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죠. 신이라는 것은 주로 퇴직관료하고 현직관료를 신이라고 하고 사라는 것은 학위 소유자를 얘기해요. 신사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 상급 신사와 하급 신사를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신사 내의 계층을 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신사라는 어떤 용어를 쓰고, 향신이라는 건 일본 애들이 쓰는 건데, 향이라는 이 신사들이 대부분 어디에 거주하고 있죠? 지역에, 지방에 거주하고 있죠. 향촌에. 그래서 이 지방이나 향촌의 거주성을 강조할 때, 향촌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강조할 때 향신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똑같은 계층을 어떻게 달리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냐, 그 차이점이지 동일한 계층이에요. 동일한 계층. 자, 그래갖고 이들은 사대부와 비슷한 것은 교양과 학식에 갖춘 지식인 측면에서 사대부와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신사 중에는 현역관료, 퇴직관료, 과거시험에 응시했으나 벗으려지 않는 거인이나 생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명청시대 과거제도는 학교제도하고 과거제도 일치돼 있죠.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을 해야지만 뭘 볼 수 있어요? 과거를 볼 수 있어. 예.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생원이라는 것은 각 지역의 부준현학에 뭐냐면 높은 성적으로 입학을 해 아니 졸업을 한 사람을 생원이라고 하죠. 이 생원이 돼야지 뭘 볼 수 있냐면 지방 향시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향시에도 이제 합격해가지고 그 된 사람을 거인이라고 해. 거인 정도 되면 이제 지방에 중앙에 올라서 진사 정도 볼 수가 있고, 아니 진사 중앙시를 이제 성시나 그 위에 이제 전시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거인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성시나 중앙에 올라가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해시를 볼 수 있는 사람을 그 거인이라고 하고, 거인 정도면 하급 관료를 진출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이제 고급 관료가 안 된 경우에는. 자, 하여튼 이들은 민중의 교육과 교화를 담당하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지방간과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면서 항촌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원하면 신사는 간직 경력자와 그 다음에 간직에 나가지 못했지만 학위를 가지고 있는 학위 소유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학위 소유자에서 이제는 송나라 때도 있었지만 명나라 때 학위 소유자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일단 학위를 얻으면요. 자, 그래서 이들을 이제 정치 사회적 지배계층을 총칭하는 말을 신사라고 한다. 간직 경력자와 하위층은 신사란 용어로 역사에 나타난 것은 15세기 중엽의 일이며 신사가 사회 경제적으로 정착되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역할을 독점하면서 사회적 지배적 지위를 확립한 것은 명말 청초 때이다. 자, 이들이 사회 지배층으로서 발전하게 된 것은 아까 말한 요역 우면의 특징과 함께 성대와 달리 생원과 거인이 모두 종신토로 그들의 자격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명나라 중기 이후에 관료 예비군으로서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 관료 예비군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제 명청시대 때 생원과 거인 같은 학위 소유자들이 왜 중요하냐면 대개 보면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관리들을 다 뭐냐면 거기 배치시켜가지고 뭐 세금 걷거나 통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사계층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사층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학위 소유자들이. 자,
그래서 신사층들 명예 중기까지 형식상 이갑질 질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토지를 경영하고 지주층이 되었고 우면 특권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부역을 기피하고 특권층화 되었다. 더구나 요역의 증가와 일부 응납화 진정하는 과정에서 이갑 전역 일부까지 우면의 대상이었다. 원래는 자병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하지만 이제 명나라가 여러 가지 세금이 나눠져 있지만 나중에 이게 응납화되고 하나로 이제 세금이 통일되거든요. 예, 지세 쪽으로. 그 과정에서 은근슬쩍 뭐냐면 이갑 전역도 뭐냐면 지세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빠지게 돼. 자기 이제 뭐냐면 해야 되는 걸. 자, 그래서 신사층의 사회 경제적으로 특권이 더욱 확대되고 이에 따라 신사층에서 여기 막강했다. 자, 예비관료 집단으로서 거인 생호는 향리에 거주하는 퇴직 관료자나 현직 관료와 함께 향천사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중앙에서 임명된 지방관도 이들을 무시하고는 지방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다. 자, 신사 가운데 거인들은 진사에 합격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해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시라는 것은 향시가 있고 향시 다음에 해시거든. 중앙에서 볼 수 있는 시험이 거기에 시험을 볼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합격하면 진사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전시를 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비록 해시에 합격하지 못해도 해시 보는 자격이 있고 자기가 원한다면 하급 관료도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중관료적인 어떤 입장을 취해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21층 일반 백성들 보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호족상 민호가 있고 병호가 있고 장호가 있어요. 병호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명나라 군사제도를 봐야 되는데 명나라는 일종의 당나라 절충부처럼 위소를 설치했어요. 위는 좀 큰 군사 집단이고 그걸 좀 나누는 게 소거든요. 위소인데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이 군호들이 대개 보면 농병일치야. 그래서 일반 민호들은 뭐냐면 병역을 제한 여러 가지 역할을 세금을 내고 요 군호들은 뭐만 담당하냐면 평상시에 농사 짓고 있다가 군역을 담당을 해요. 근데 일반 민호보다 실제 군호가 부담이 너무 커. 세습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 도망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민호 쪽으로 해갖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100만 군대로 잡혀있지만 실제 동원하면 별로 없어 군대가. 그 문제점이 등장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16세기에 들어가면 북로 남해 할 때 병력 동원이 어려웠던 것이 이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군인이 별로 없고 병으로서 동원된 농민군들만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동원해봤자 별로 안 되고 그리고 이들이 뭐 해봤자 뭐 훈련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왜구라든지 그다음 몽고족하고 싸우는데 상당히 힘들었던 거죠. 예.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맹하도를 들어갈게요. 자본주의 맹하도. 자, 자본주의 맹하도는 최근에 많이 나오는 분야. 이거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떤 시기는 조선 후기 때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후기 때.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보면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해서 사회, 경제, 문화적인 어떤 근대성을 상당히 부각시키려고 하잖아요. 왜 부각시키겠어요? 우리는 근대는 우리 수소 내재적 발전은 맹아를 통해서 싹을 통해서 키울 수 있었는데 일본인데 와가지고 제대로 근대를 못 시켰다.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도 서양에 의해서 개방됐다는 어떤 시각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근대로 넘어갔다. 근데 중국 애들 그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가 개항하기 이전부터 명말 총체 시대 때 이런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올 때 이런 뭐냐면 여러 가지 자본주의 맹아가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맹아를 상당히 강조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송나라에서 당에서 송나라 넘어간 당송 병역기와 그다음 자본주의 맹학의 큰 이제 변화를 보는데 당송 병역기는 일본 학계에서 강조되는 거고 이 자본주의 맹학은 중국 학계에서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일본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이제 건너와서 공부해서 교수가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중국 측이나 어떤 시각에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송 병역보다는 자본주의 맹학론 부분이 훨씬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중국 사회에 있어서 16세기 후반기부터 17세기 중기는 여러 면에서 사회 변화가 현저하게 이루어진 시대다. 이는 비단 명에서 청으로 왕조 교체라는 정치적 변천만이 아니고 사회 경제 전반에 거친 구조 변혁을 진행됨을 의미한다.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따른 농촌사회 변화, 이에 따른 지주존의 개편, 이갑제 질서의 해체와 부역제도의 개편, 그다음 전국적인 민중운동. 이때 민중운동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항주도 있고, 노변도 있고, 그 다음에 직용해변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자,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또 사상의 다양화, 경제 실용학의 발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이와 같은 총체적 사회 변화를 염두에 두고 역사학계에서는 자본주의 맹화가 이 시대에 나타났다. 맹화라는 건 싹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는 식민지사가 아까 말했던 중국도 마찬가지로 개항을 누가 시켜줬다? 외세가 시켜줬다. 중국 자체적인 어떤 힘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정체성론이 나가는데 이런 걸 극복하고 중국 역사 속의 세계사적 보편적 법칙성을 나오는 대로 그 밝히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 마찬가지야. 네, 우리나라도.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야. 일본도 나름대로 자본주의 맹화론을 강조해. 에도 시대 그 중국이 때 사회경제 발전선을 막 강조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편 전쟁 이전에도 중국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자생적인 어떤 자본주의 싹이 내재됐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명말 총추의 시기를 송에서 청에 이르는 장기간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단락이 마련된 시기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꼭 자본주의 맹화론이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맹화론에 대한 쭉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상토화폐 경제 발달이에요. 그래서 특히 강남 지역 있죠. 강남 지역에서 이제 강남 하류에서 그 당시 면방직 발달, 그다음 비단 이렇게 발달죠. 그래서 면방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메뉴표츠에다는 아니 선대제, 선대제가 있고 그다음에 선대제에도 상업자본이 형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더 중요한 건 소주나 항주 같은 발달된 그런 도시에서는 일부 지역이지만 일부 지역 그 경우지만 그 발달된 지역에서는 그 당시 견직업 있죠. 고급 견직물을 만들 때 기온이 기공이 하면서 점점 메뉴표처 형태가 등장하죠. 메뉴표처 등장했던 건 상업자본뿐만 아니라 산업자본도 같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 맹화론에서 상당히 강조되고 예전에 그와 관련된 문제가 시험문제 나왔죠. 예, 그런 것들은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도 주로 연구는 주로 누가 했겠어요? 일본 학계야, 중국 학계야? 중국 학계야. 근데 일본 학계는 이제 중국 학계가 연구한 거에 대해서 좀 태클을 걸거나 그걸 좀 인정하거나 그런 거야. 그 내용들 보면. 자, 보면 자본주의 맹화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명중기 이후의 생산력 증가와 그다음 은경제 보급, 상품화 경제 발달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구체적으로 예로서 소주의 비단 직무업, 그 다음에 송강 지역의 면포업, 절강성의 성문직의 차류업, 경덕진의 민영 도자기업, 불산 지역 악처럼 시주나 강산의 야처업 등등 있고 소주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소주나 항주처럼 발달된 지역에서는 이제는 그 앞에 그 전에 이제 다른 지역은 보통 선대제예요. 선대제라는 건 뭐냐면 그 한국사회 시간 때 얘기했지만 상해 물주가 있고 상해 물주가 그 소공업자들에게 뭘 빌려줘요? 자금이라든지 원료라든지 기계를 빌려주죠. 작업 공간도 분산돼 있죠. 이걸 모아가지고 다시 상해 물주가 유통을 시켜주는 거야. 근데 요때 소주는 이런 체제가 아니라 메뉴패처라는 것은 공장제 수공업이죠. 공장제 수공업이 뭐냐면 여기 공장이 있고 그 당시 기호가 있어. 기호가 일종의 이제 뭐냐면 기계를 이제 소유하고 있어. 기계. 근데 기계라고 표현하기는 좋은데 수공업 직기 같은 거 있죠. 직기, 옷 만드는 직기하고 그 한 건데 뭐냐면 공장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뭐냐 만들어놔요. 그러면 아침마다 그 뭐냐면 또 일주일마다 노동시장 가서 기공을 사와. 기공을 사와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일을 시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상해 물주가 선대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라는 산업자본이
기공을 뭐냐면 고용해갖고 하는 방법이죠. 공장을 만들어갖고. 그래서 이제 이 매뉴팩처, 그러니까 수공업 공장제 형태가 등장했다. 이거는 산업자본에서 무슨 자본으로 넘어갔죠? 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 넘어가는 형태였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발전 과정상 상업자본보다 이제 어디가 더 우위를 둬요? 산업자본을 우위를 두죠. 자, 그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조선후기 때 몇몇 그 독립된 수공업자들이 성장했다까지만 나오지, 뭐 매뉴팩처라든지 산업자본 얘기는 안 해. 그렇죠. 중국은 소주나 항주 같은 그 뭐냐면 직물업자들, 그러니까 비단을 만드는 직물업자의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중국의 여러 지역과 다양한 산업에서 상인 자본의 전대 생산, 아까 이제 선대제 같은 생산이나 아니면 이제 일부 지역의 매뉴팩처의 존재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 사회관계의 변동 속에 시민계층의 출현과 사회의식의 변화 등을 지적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력이 향상되면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사회의식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제 일본 학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딴짓거리가 하고 있어. 그래갖고 있는데 요거는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재능이 안 나올 것 같아 이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명대 화폐경제 은혜 유통. 자, 자본주의 맹하는 제일 중에 은혜 유통이에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명청시대 때의 통화정책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이걸 정리를 좀 하고 읽어볼게요. 아이고. 요걸 정리를 했는데. 예. 자, 명청 때부터 일단 송나라 때는 아이고 이거 안 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참고로 이게 삼성 거 절대 사지 마세요. 아, 되게 진짜 이거 버벅거리고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살려면 좀 삼성 버리고 다른 거 좀 제가 이거 200 몇만 원 주고 샀거든요. 이제 120만 원대 그 기능을 120만 원 주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많아요. 더 좋고. 하여튼 그 바가지를 썼고 호구짓을 했는데 내가.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명나라 시대 때 통화 정책을 좀 정리해 볼게요. 초기 때부터 은하를 쓴 건 아니죠. 원래는 뭐죠? 동하고 동전하고 보초를 사용했어요. 보초. 예. 은은 금지시켰죠. 예. 그래서 동전과 보초인데 보초는 별 의미가 있어요. 이건 교초 영향받아갖고 이제 한 건데 별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이따가 중기 때부터 이제 뭐가 유통이 되냐면 은하가 유통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동본위 정체에서 은본위 정체에 넘어가게 돼요. 이때 은하는 정부가 만든 은하가 아니에요. 명천시대 때 은하는 정부가 만든 은하가 아니고 마제은이라는 게 있어. 마제은. 마치 뭐냐면 말의 발굽처럼 이렇게 생긴 은하가 있어요. 예. 민간에서 이제 만든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 이게 민간에 만들어도 이게 큰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자체가 뭐예요? 은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거야. 왜 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신뢰성 갖고 있잖아. 정부가 만들면 금의 함량이 중요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 마제은 같은 형태가 명정시대 때 실제로 뭐냐면 통화로 사용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은만 사용하냐 그건 아니에요. 금하고 동도 같이 사용했는데 요때 그 금과 동의 환산 기준이나 그 이런 것들은 은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 은분이야.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은하가 유통이 됐냐 이렇게 보면 일단은 관료들이 이제 초창기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했냐면 관료들이 당연히 쌀을 받았겠죠. 그 당시에는. 근데 쌀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받았냐면 남경에 가서 받은 거야. 남경. 예, 남경에. 자기는 어디에 사는데 북경에 있는데. 그럼 야 북경 남경어 가면 지금이야 뭐 고속철도 있으니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힘들어. 보통 한두 달 걸려. 왔다 갔다 하는데 두세 달? 그럼 어떻게 가겠어, 이걸. 자기 지금 관리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상인들에게 일단은 미리 받아요. 쌀을.
상인들이 그걸 이제 증명서 가지고 와서 자기가 거기 가서 이제 남경 가서 쌀을 받아 갖다 파는 거야. 그러면 대신에 중간에 마진이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무관들이 불만을 가지고 차라리 그냥 은으로 달라. 은으로 받으면 편하지 않냐? 왜 우리가 가서 그 상인들에게 수수료까지 매기면서 거기서 받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관료들에게 이제 뭐냐면 무관들이죠. 처음에 무관들에게 줬는데 이게 너무 편하니까 다른 관료도 다 요구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관료들에게 이제 봉급을 은으로 지급해요. 그러면 은으로 지급하면 여기 지출이 은이니까 세입 또한 어떻게 들어온 돈 또한 은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세 은납하를 하게 돼. 그래서 이제 농민들은 은의 확보를 위해서 부역 경영이나 상품작물 재배 같은 생산활동을 제기를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 은들이 어디요? 중국 다들게. 대표적인 게 스페인과 일본인데 스페인 자체는 많지가 않고 주로 어디에서? 멕시코, 남미산 은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체계도 하는데 갈레온 무역이 있어요. 예, 이 무역을 통해 들어오게 되고 일본은 예전부터 은이 많았죠. 그러니까 특히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각국이 뭐예요? 은을 생산해서 무기를 만들고 그래야 되니까 은을 많이 생산을 했어. 그래서 일본산 은과 스페인산 은이 어디에? 멕시코산 은이 어디에 들어갔다? 중국에 들어갔다. 특히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은과 금의 교환 비율이 물론 금이 비싸지만 금 1에 3대 1 정도 비할.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1대 6 정도? 그러니까 은값이 비싸니까 은은 다 어디로 보내는 게 중국으로 들어가야 돼. 심지어 우리나라 은도 다 어디로 가? 중국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은을 조달받았다. 그러면 은화가 이제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부역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 점점 이제 세금 제도가 환물세 위주였는데 점점 은납화돼. 그리고 요역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은납화돼.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은차라고 하죠. 보통. 예.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뭘 했냐면 지정은제를 실시했어요. 예. 그래서 지정은제하고 이제 명나라 초기 때부터 지정은 때까지 여러 번의 제도가 번천이 있어요. 예, 응답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해놨고 3편 기출문제 분석에도 적어놨긴 했는데 최근에 치료해 볼 때 거기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거기는 하려면 명나 재정사까지 해가지고 논문까지 끄집어내고 강제중국사 있는데 그걸 다 봐야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가감히 생략을 할게요.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동계 넘어가서 명대화폐는 원대부터 사용되었던 동전과 지폐가 기본화폐로 통용되고 금, 은의 사용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지폐인 보초는 그 가치가 하락됐다. 왜 하락될 수밖에 없죠? 교초는 영가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교환 가치가 있지만 보초는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치는 점차 하락됐으며 금지되었던 은의 유통이 확대되었다. 관료의 봉급도 은으로 지급됐고 세금 징수도 은으로 대납하는 걸 허락했다. 그래서 관료의 봉급 은으로 지급된다는 관련된 내용이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고요. 자, 농민도 부업과 상품 생산하면서 조세를 은으로 납부하게 되니 15세기 중반은 전국적 은경제가 보급되었다. 그러나 은이 생산이 적기 때문에 그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수입됐으나 일본, 필리핀 그리고 멕시코 은이 수입됐다. 여기에는 일본은 일본 자체의 은이 들어온 거고 필리핀은 이제 멕시코 은이 거쳐서 들어온 거야. 왜냐하면 그 아까 얘기했지만 관련 무역을 이제 할 때 중간 그 기착지가 어디냐면 필리핀이에요. 루섬이 이제 그 중간 기착지죠. 필리핀 그 당시 누구 식민지였죠? 스페인 식민지였죠. 그래서 요걸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청대에서 은경제가 발전했으나 청조는 해군 정책이 엄중했기 때문에 외국부터 은 수입이 금지되었다. 은의 소유가 증가되자 청조는 국내의 은강산 개발을 장려했다. 그러나 청조 후기에는 버마, 일본으로부터 은의 유입이 증가되면서 해군 정책도 유명무실화돼서 다시 멕시코, 스페인과 대량의 은이 수입됐고 이걸 양은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청대에 들어와서 약간 이제 중간에 배경식이 빠졌는데 나중에 하면 이제 청대는 기본적으로
해금역을 이제 명대 정책을 계승해 해금역을 이제 이어받았지만 그렇게 뭐냐면 강력하게 실시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강력하게 실시한 게 강희제 때 청계정이거든요. 청계정이 내려지면서 이제 해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소개가 돼요. 그 완전 해안을 봉쇄시켜. 왜 그러죠? 정송공세하고 뭐냐면 접촉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문제는 정송공세하고 금지시켜놨는데 문제는 그로써 외국의 은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면서 물가가 뛰고 그러니까 이제 은혜 수요를 이제 충당을 못하니까 국내 은강사 개발 했지만 그거 가지고 충당이 안 되죠. 그래서 청계정을 이제 해제하고 해관을 설치를 하죠. 네 군데에. 그래서 해관을 통해서 은을 수입해 들어와.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청계정 당시에. 그래서 그 물가 뛰는 현상, 그거는 청계정에 실시를 해갖고 은이 유입이 안 됐기 때문에 경제가 혼란에 빠졌다. 그렇지만 청계정이 해체되면서 그 당시 해관을 통해서 은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명청의 은의 무게는 무거워서 지금과 똑같이 취급됐지만 정부가 은전을 발행한 일이 없었다. 그 형태는 접시형부터 주로 마제형이다. 아까 말했지만 말바꿈처럼 생긴 마제형이 많이 사용됐다고 했지 정부가 발행을 안 했어요. 정부가 굳이 발행할 필요 없는 게 은 자체가 뭐죠? 함량만 있으면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인구이동을 이제 볼게요. 명청시대 때 인구이동이 있어. 명말청초 때. 그래서 보통 송나라 때 그 당송시대 때 인구 그 이동은 남이라고 이제 하는데 주로 어느 지역으로 이동했죠? 양쯔강, 하류 지역으로 이동했죠. 네. 근데 그 명말청초 때 그 인구 이동은 주로 어디냐면 주로 개발이 안 되는 지역 쪽으로 이동해.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요것도 이제 관련돼서 좀 한번 그 강의 교재를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예.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까지 좀 포함해 갖고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이제 그 동계는 강자중국사 요약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한 7, 80%를 강자중국사에 요약을 해서 물론 20, 30%는 빠진 것 있지만 예. 그래서 강자 좀 이해 정확히 하려면 강자중국사를 봐주시는 거 좋은데 여러분 시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대신을 해가지고 할게요. 제가 동계를 20번을 읽었어요. 강좌를 15번인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읽었냐면 군대에서 읽었어. 군대 제가 미생병이었거든요. 할 일이 없으니까 딱 앉아가지고 강좌 중국사하고 동계를 읽었거든요. 특히 상병 정도 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밑에 있는 애들 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강의 씨가 그 얘기했더니 아 군대가 이게 편하구나 하는데 저는 편하게 했는데 다른 분은 진짜 그 시간 없어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읽었던 경우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하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명대부터 청대까지 이제 인구 이동이 되게 많다고 했죠. 그래서 그 보면 이갑자 해체나 부역제도 모순, 지주층의 어떤 토지의 평중 이런 것들이 이농자들 소출로 해서 이갑제도 붕괴에 의해 인구가 진행됐고요. 인구의 세 가지 유형을 보면요. 그 원래는 이제 전형적인 방법이 남이죠. 양측은 하류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죠. 강국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세 가지 유형으로 이동을 해요. 다양한 주로 이제 선진 농업 경제 지역에서 인구 감일 협약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 예를 들어 이제 양쯔강 하류에서 양쯔강 중류 지역, 양강 지역 같은 걸 이동하거나 농촌에서 금산구역, 정치적 통제에 약한 지역. 대개 정치적 통제에 약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성과 성 관계 경계 있죠. 성과 성 그 간의 경계 지역이야. 근데 왜 이 지역들이 하냐면 성이나 성의 경계는 산맥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자연 지형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 국가 공권력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은 통제가 안 되니까 이런 데서 이제 농민 관련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농촌에서 도시 수공업 지역 이렇게 이제 세 방향으로 이제 인구 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명중기 때 이제 볼게요. 자, 명중기의 명말의 인구 이동을 이제 보면 아까 이제 당송 시대에 달리
종래 북에서 남으로 이동, 남이와 달리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주 인구 집중 지역 보면 이제 섬서 남부, 사천 동북부, 하남성 남부, 호강성 남부, 사성 적개 지역, 교계 지역이 있고 성단위로 보면 호강 지역, 그러니까 명나라 때 호강 지역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사천 지방 지역 청나라 때야. 그러니까 이제 양쯔강 보면 이렇게 있죠. 장강 보면 처음에는 여기 지역이 인구 지역, 저도 여기 인구가 집중된 지역이었어요. 언제? 송나라 때. 근데 명나라 때 들어가면 어느 지역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고, 안 돼, 또. 예.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호강 지역이 있어요. 호강 지역은 이제 이쪽이 호북성이고, 이쪽이 뭐죠? 모태동 고향이었던 호남성이죠. 여기가 이제 있어. 여기가 왜 인구가 집중됐냐면, 여기는 이제 이미 선진 지역이죠. 개발 다 됐죠. 땅값 높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면방직이나 면직업이나 겸직업 등이 발달되면서 예전에는 여기가 뭐예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이제 농사 안 지어. 어느 지역 이제 고창 지역 호북성 지역 옮기는. 그래서 요때 들어서 호강이 풍년이 되면 천하가 같은 풍년이 된다. 그래서 예전에 송나라 때는 소호가 풍년이 되면 천하가 풍족하지만 이때는 호강 호북이 보면 천하가 풍족한다. 이런 말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호강 지역이 새로운 이제 곡창 지도로 바뀌게 되죠. 요 지역이. 예. 근데 이제 청나라로 오면 다시 또 뭐냐면 상류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 사천 지역 있죠. 사천 지역에 스찬 분지가 있어. 그 지역이 또 뭐냐면 이렇게 있죠. 예, 사천. 사천 지역은 명나라 때까지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청나라 때부터 인구가 불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사천 지역이 인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억 5천? 그러니까 남북한 인구 합친 거고, 거기 그 중경특별시가 있어요. 중경특별시. 그게 5천만 정도 넘어. 그러니까 남한 인구가 중경특별시 인구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곳이죠. 예. 자, 하여튼 그런 지역이 이제 있고, 특히 이제 그 청나라 때는 대만이라든지 만주 지역 이런 지역이 또 인구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뭐냐면 되게 다른 지역에 이제 이주한 사람들 중국에서는 갱민, 또 개코라고 해요. 예. 그래서 개코하고 현지인 간에 뭐냐면 다툼이 많아요. 이걸 개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 뭐가 있는 거야. 청나라 때. 그 태평 청구의 난 같은 이런 배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 뭐냐면 사이가 안 좋냐면 지금이야 우리도 이제 지역 간에 뭐 갈등이 좀 있죠. 근데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간다고 해서 말 다 통하죠. 경상도나 전라도 간다고 말 통하고 문화적 풍습이 다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성단이야. 성단이 옮기면 말이 달라. 그냥 번역해야 돼.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은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뭐냐면 섞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뭐냐 자기끼리 개토로 만들어가지고 뭐 따로따로 사. 그 다음에 갈등이 어떻게 더 심각하게 되죠. 예. 자,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고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좀 머슴 같은 거 있죠. 예. 노복, 그다음 토착지 신사나 지휘부터 토지나 가옥을 빌려서 자신이 기능에 따라 각종 직업에 종사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인구 이동의 영향은 갱민이 이주 지역에 생활하는 과정에 다양한 계층 이동이 내부로 진행되고 양쯔강 유역의 농지가 점점 개간이 됐다. 특히 양쯔강 중류 지역이. 예. 그러면서 갱민의 유동으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되죠. 토착인과 생존 경쟁하고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점점 어떻게 대륙 형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대륙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따뜻한 공기가 뭐 위로에서 아래로 도는 것처럼 이 인구가 계속 돌아. 박힌 돌이 굴러온 돌 박힌 돌 이제 쳐낸다고. 자, 이런 식의 이제 뭐냐면 문제가 생겨났다. 그 다음에 선진 지역 사람들이 후진 지역 가면 당연히 선진 농업 기술이 후진 지역 전파되죠. 그래서 전국적인 농경지가 개간이 되고 수리 개발과 개간 사업, 그 다음에 농업 생산 기술 같은 농기구 개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주전호제. 새로운 지주전호제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새로운 지주전호제에 의한 농업 경영의 적극성을 위해서
농업 생산 향상되고 특히 강남 지역에는 벼의 이기작이 확산돼요. 그래서 원래 이기작이 시작된 건 언제 때죠? 예, 남송시대 때죠. 남송시대 때. 일부 지역에서. 근데 이제 명나라 때는 일반화돼. 심지어는 어떤 뭐냐면, 지역에서 상기작까지 가능해요. 이기작이라는 건 벼를 두 번 농사 짓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작이라는 건 같은 작물을 두 번 짓는 거고, 모작이라는 건 뭐야? 다른 작물을 두 번 짓는 거야. 예. 이거 좀 구분해 주시고, 그럼 면화라든지 외래작물 옥수수, 고구마, 콩, 감자 상품 작물과 식량 재배를 위한 재배 면적이 확대됐다. 농업 생산 상품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증가, 인구 이동을 보면 그 청라대 들어가면 이제 청라대 얘기인데 사천, 운남, 강서 지역이 이제 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청호기 때 사천 지방이 개발되고 사청이 일제 곡창지대가 됐다. 예. 그래서 흡수한 농경지에서 인구 부양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변경 지역이 개척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개척돼서 농경지 늘어가는데 문제는 그 농경지 늘어가는 속도에 비해서 인구 증가는 어떻게 돼요?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멘데스 세계관에 빠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때 들어가면 이 인구 증가가 또 문제가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먹여 살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농민 반란의 배경이 돼요. 청나라 시대 때. 예. 자, 그래도 이제 이게 인구 이동 관련된 거 좀 얘기를 했고, 그럼 다시 이제 동계에 들어가서 내용을 볼게요. 자, 명대 후기 농촌사회는 이갑제 해체와 도역제도의 모순, 지휘층에 의한 토지의 편중 등 사회경제적 문제점으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이농자가 속출로 인해서 이갑제도의 붕괴로 급격한 인구의 이동이 진행되었다. 명중기에서 명말까지 계속된 인구 이동은 종래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 인구가 가장 대규모로 집중된 지역은 성서남부, 사천 동북부, 하남 서남부, 호강 서남부에 이어진 사성 접경 지역이고 성단위는 호강과 사천 지방이 가장 많이 유입되었다. 자, 유입 인구 중에 고향에서 몰락하는 이동하는 몰락농민이 대부분이었지만 상인이나 기능인, 몰락 직전에 이가보도 끼어 있었다. 자, 이들은 유입 초기에는 용공이나 노복의 지위를 정착하기도 하고 토착지의 신사나 지주로부터 토지나 가옥을 빌려서 자신의 기능에 따라 각종 직업에 종사하기도 하였으니 이를 갱민이라고 한다. 자, 이러한 인구 이동은 양자원 유역의 농지가 급속히 개간되면서 중국의 경제 중심지가 다소 분산되어 갔다. 송대에서 명초까지는 양자강 하류의 강소, 남부, 절강 지방이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았다. 그런데 명예 후기에 이르면 강남은 점차 경제 중심지로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남 지방은 인구 유입으로 계속되어 상업과 직물 수공업의 중심지로 계속 발전해 하면서 송대 이후 소가 통렬이 되면 천하가 풍족이 된다는 곡창지대에서 지위가 호강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이때 명중기 이후부터는 호강이 풍년이 되면 천하가 풍족이 된다, 풍족하다라는 유행어가 생기게 되었으니 이건 호강이 소를 대신해서 곡창지대로 부각됐음을 말해준다. 왜 소 지역이 곡창지대를 내줬을까요? 그 당시 면직과 겸직물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주로 면화재배나 그 양장업에 종사해.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안 지어. 그러니까 그 농사를 누가 했다? 호강 지역이 대신 역할을 분담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한편 갱민의 유동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인구가 유출된 지역이 인구 감소에 의해서 나타난 문제점은 인구 유입된 지역에서도 존재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호강지방에서는 신사나 형세에 의한 토지 경변, 가중한 부역 등의 사회적 문제점이 일어났고 이러한 지역에서 외부로부터 다수의 갱민이 유입되어 토착인과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사회적 모순이 더 한층 심화되게 되었다. 토착인들은 가중한 부역의 고리대 착취로 몰락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는데 갱민은 무세의 호존이나 그러니까 되게 세금을 안 내죠. 이 사람들은 호존이나 신개간지를 확보하기도 하고 자기의 기능을 살려서 성장하기도 하여 양자의 경쟁이 하는 건데
토착인이 몰락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굴려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그런 것들이 나왔고, 결국 격신한 갱민의 유입은 그 당시 사회 질서를 파괴하면서 명후기의 끊임없는 반란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왜 면화 생산 지역이 소주와 송강 일대도 이제 북쪽 확대돼서 항화 중화유도 재배되었고 뭐 상동의 면화 생산도 전국의 최고 산출을 보였다. 그 내용이 있고 자 뒤에 넘어가서 다음 장 넘어가면 마지막 단락 한번 좀 볼게요. 자 농업 생산 향상은 식량 공급뿐만 아니라 수공업 발전을 위한 원료도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다. 국가에 예속된 수공업자들은 세금이 그 당시 장방을 폐지는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됐다. 이때 장방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식으로 어떤 간형수공업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도 조선 전기는 그 공인들에게 일종의 직역을 부과했죠. 그래서 3번제도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간형수공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 당시 명나라도 초창기 때는 이런 식으로 직역을 부과했어. 그러다가 뭐냐면 세금을 내라 은 대신 직역을 하려면 은을 하고 그거조차도 폐지된 거야. 장방은조차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선후기 때 민영수공업처럼 똑같은 형태로 이제 뭐냐면 이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국가의 어떤 가족 통제 없이 민간 수공업자들이 활동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민영수공업이 번성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그 중에 소주 같은 경우에는 비단 생산의 중심지로서 각종 직군과 염세 노동자들이 수천 명 있었고, 송강은 연직물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성내에 전문적인 직군이 나왔고, 농촌에는 농가 도읍 번성을 했다. 특히 소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단계였다? 매뉴팩처 단계라고 했죠? 예, 이런 단계.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면제국가 경제 발달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농촌 사회는 농업 생산의 갈목한 발전에 불구하고 화폐 경제의 침투, 농촌 침투, 이갑제 해체, 영세농에 대한 지주, 향신의 수탈로 농가 경제는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면업과 경제업이 농가 부업으로 발전했던 것은 이러한 농촌 가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자, 15세기에서 16세기 면포가 대중적인 위로 급속하게 보급에 따라 전국적인 규모로 시장이 형성됐고 그런 까닭에 상품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그 생산을 높은 성진 경쟁 지역이었던 강남이 면업이 집중되었으며 이 지방에 생산된 면포가 거의 전국적인 시장으로 유통되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국 각지에 산재됐던 직포업이 대부분이 면포 작물로 재편성되었다. 강남 지역 면업이 발달된 원인은 일단은 토양이 맞다는 거, 토양과 기후가 면화재배에 적합했다는 거. 소주나 송강구 지역이. 토양과 기후가 면화재배에 적합했던 게 뭐냐면, 면화는 어디서 건너온 거죠? 인도에서 건너온 거죠? 인도는 아열대 기후잖아요? 그 아열대 기후에 맞는 지역이 어디예요? 강남 지역이에요. 강북 춥잖아.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면화의 주요 상징인 하북 방면에서 대운하 활동의 면화의 운반이 쉬웠으며, 방직 기술도 정통적 견지물 기술, 그대도 면직물에 응용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우수한 기술을 가질 수 있었다. 자, 이러한 조건이 지방의 면업을 전국의 제일로 만들게 했다. 자, 그리고 면업이 농촌에 정착된 건 또 면표를 세량의 대납으로 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세량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지세라고 보시면 돼요. 지세. 지세, 토지세. 자, 이렇게 이제 면포 생산이 보급되니까 면화 수요도 증대되죠. 이 때문에 하북방면 면화재배는 엄청 대규모화되고, 하북방면에는 대개 보면 이제 그 면화재배가 잘 안 되지만 잘 된 지역 하나가 있어요. 상동성 있죠. 이 상동성 일대는 되게 잘 됐어. 강남 일대도 잘 됐지만, 자, 이런 일대는 생산을 포기하고 면화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그 강남 지역 같은 경우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 지방도 식량을 대부분 다른 곳에 반입된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어디였다? 호강 지역이죠. 소지방이 호강 지방으로 양도하는 16세기 초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면지역과 경제역에서 구조의 모순과 상품 생산을 보면 이 당시 이게 일본 학계의 이제 견해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래갖고 면제역과 경제역을 통해서 농민이 나름대로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렇지만 실제로 부의 축적을 잘 못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상인들이 농민 착취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살장이라고 불렸거든요. 살장? 왜 그냥 이 당시에 그 뭐냐면 경영 방식이 선대제죠. 특히 면제역 같은 경우에는 선대제 방식이 많은데 농민들이 이제 직인들이 선대제 자금을 받아 상인 물주로부터. 근데 어떻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못 됐다. 이런 내용이 그 밑에 있고 그런데 이제 명대에서 볼 게 이게 견직 사업인데 물론 경제 사업도 이게 되게 뭐냐면 다양해요. 견직업이 비단이잖아요. 근데 비단도 보니까 이게 그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단이 보니까 능이 있고 나가 있고 사가 있고 단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근데 요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비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비단도 있고 저가형 비단도 있어요. 저가형 비단들은 되게 보면 누가 만드냐면 그냥 일반 수공업자들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민들도 부업으로 하는 거죠. 근데 고급 비단들은 주로 누가 만드냐? 소주나 항주 같은 이제 기술자들이 전문 기술자들이 만들어. 그럼 여기에서 볼 게 뭐냐면 소주나 항주, 호주 같은 대도시의 고급 비단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했냐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얘네들이 그 밑에 쭉 나오면 그 밑에 있어요. 자, 이 메뉴 표처 단계가 등장하죠. 아까 메뉴처럼 자유로운 경영, 개인 경영이 가능해져. 뭐 때문에? 아까 이제 그 간형이 폐지되면서 사경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기호가 간형이나 상류층의 상대로 고급 견직물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의 값싼 비단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국내 시장은 물론 동남아시아 등 유럽 등지에 무역품을 수출하면서 그 대가로서 대량인이 중국에 유입됐다. 자, 요때 이제 기호들이 기공을 뭐냐면 고용하면서 고급 견직물뿐만 아니라 뭐 비싼 값비싼 대량으로 생산한 그런 체제를 무슨 체제다? 매뉴패처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는 이제 각자 보시고. 근데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견직물이다 해서 다 매뉴패처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가에서 주로 만들었거든요. 저가형은. 그럴 경우에 자본이 빈약하다 보니까 이들 또한 뭐예요? 선제제 시스템을 운영해서. 다만 일부 지역, 소주나 항주 같은 주로 고급 견지물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기호들에게는 기호 기공들은 매뉴패처 시스템을 했다. 이것만 좀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자 지역 상권이 하나 통합이 되면서 원거리 무역이 형성되죠. 그 원거리 무역을 하려면 뭐가 필요? 원거리 상인 집단이 필요하죠.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객상이라고 해요. 객상. 그럼 객상들은 자본 규모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크죠. 왜냐면 작으면 원거리 무역을 할 수 없어. 한번 운반하는 데는 물건을 좀 가지고 운반할 수 없죠. 대량으로 운반을 해야 돼. 그러면 자본구가 커야 되고 또 리스크가 많겠죠. 도중에 뭐 도둑도 만날 수도 있고 좀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이 있어야 돼. 그런 자본 집단들을 이제 객상이라는데 요때 명나라 때 그래서 총나 때 객상 중에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 상서상인가 섬서상인 출신이야. 그래서 삼서와 섬서 출신의 상인들 집단들 있죠. 그다음 또 하나가 그 신한상인들이야. 신한상인. 두 개 집단이 있어. 상서, 섬서 상인들과 신한상인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객상으로서 그 당시 강범위한 상업 활동도 했고, 그다음 막대한 자본도 동원해서 금융도 경영했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제 이익도 추구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화정책 밑에 있는데, 이거 아마 좀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얘기한 것 같은데, 자, 명초의 통화정책은 동전과 지폐 두 가지 중심화폐 사용했다. 지폐는 대명 보초라고 하였고, 이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금은은 화폐를 사용한 것을 법령으로서 엄중히 금지하였으며, 보초의 가격을 점점 하락했다. 그래갖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1436년에 관료들도 봉급을 은으로 지급하는 계기로 정부는 은경제의 확대를 대응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정부가 세장 징수에서 은을 대납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은화 유통을 국가가 공인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조세 은납화는 국민의 입장에 보면 중대한 경제적 변화이며 동시에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상품 생산이 발달한 강남 지역에서 일찍부터 은이 유통되어 있으므로 은의 확보가 비교적 쉬웠으나 그렇지 못한 지방에서는 농민이 직접 은화의 확보를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농민은 은을 획득하기 위해서 부업 경영과 상품 정보의 재배 등 새로운 생산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통화수단으로서 은의 지위가 확립되고 그 사용이 보급되었으나 중국의 은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에서 조달되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은화가 하면서 부역제도 큰 영향을 줘서 언제는 부역제도가 은화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내용이 쭉 있어요. 그래서 환물세가 그 당시 전부 은납으로 바뀌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역이라든지 전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은납화돼요. 요약도 은납화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차라고 한다고 개념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은경제 보급과 침투는 지배자의 은에 대한 욕구와 결합되어 장거정에 의해서 은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무슨 법을 만들었다? 일조폰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바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세제상 반영한 것이다. 자, 일조폰법은 당말 이래로 양세법과 더불어 중국의 세제 사상에 획기적인 개혁을 호피게 되었다. 자, 일조폰법은 명대 은하의 보급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이 법의 원형은 가정 연간에 이르지만 윤경 만년 연간에 걸쳐 각 지방의 조건을 고려해서 실시된 것을 전국적으로 보급했다. 이걸 이해하려면 뭐냐면 명나라 세역제도 변천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이제 하기는 좀 시간 걸리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예전에 말한 것처럼 강남의 세제와 강북의 세제가 좀 다르다고 했죠. 명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조법도 이전까지는 강남의 세제는 주로 뭘 바탕으로 해? 지세를 바탕으로 했어. 근데 강북의 세제는 호를 바탕으로 했어. 아니면 인정을 바탕으로 했어요. 근데 원래는 일조법은 강남 세제를 바탕으로 한 거야. 그래서 강남 세제를 바탕으로 해서 뭘 통합시켰다? 강북의 세제를 통합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보급을 시킨 거야. 그래갖고 일조법은 종전의 복잡한 부역의 징수 체계를 정비해서 징세의 호율과 민의 가중을 부담을 줄인 조세 개혁이었다. 이에 전부는 토지 소유 기준하고 지세죠. 예. 그 다음에 요역은 인정수를 기준하여 각 항목을 통합해서 일조하여 모두 은으로 납부했다. 예,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일조법은 내용. 근데 주의할 것은 인정수에 따라 성인 남자에 다 걷는 거 아니에요? 모든 몸을 가지고 있는 인정수야. 토지를 갖고 있는 인정수. 예, 토지를. 그렇지만 실제로 토지 지주들은 자기가 정세를 안 내고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죠? 넘기는 거죠? 그 당시 소작인들이 넘기죠. 예. 그래도 이걸 안 되겠다 해갖고 정세를 안전히 지세 통합한 것이 지정 문제다. 이건 나중에 청나라할 때 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청대 지정 문제가 이제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명말 민중운동의 성격을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저항운동이 되게 많이 였어요. 명말 이제 여러 운동들이. 그래갖고, 이제 직용해변이라든지, 노변이라든지, 소작쟁이,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지주경제적 어떤 모순,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 앞부분은 각자 읽어보시고 사건별로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다 읽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노복이라는 게 있어요. 노복. 노비라는 건 이제 노비죠, 노비. 이 노비들도 뭐 계층별로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노비들이 중심에 갖고 일어난 것을 보통 노변이라고 하거든요. 노변. 네. 노변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자, 그 당시 정통 연간에부터 이미 농민이 저항이 시작되었으며 16세기 때 들었으면서 지주 전호의 관계는 저항층 심각한 사회적 모순으로 폭발되었다. 지주의 전조의 착취에 반대하는 전호의 반지주 투쟁은 항조라고 하죠. 그 당시 노복이 주가인 지주에 대항하는 신분해방 투쟁과 맞물려 하중 하남 지역의 전역의 하북 지역 일부 지역에 포함해서 강범위에 전개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노변에 대해서 이제 여기 언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노변은 여기에서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어디에 나와있냐? 강자중국사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강자중국사까지 볼 필요 없고 여기에서 알 거는 노변이라는 게 있었다. 예. 그래서 노비가 지주한테 개겼다. 그 주인한테.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항저운동을 볼게요. 항저운동은 뭐 때문에 나왔냐? 일단 항저의 주체는 누구냐? 그 다음에 소작인이었죠. 자기인, 전호. 이 사람들이 누굴 대상으로? 지주를 대상으로 한 거야. 네. 지주를. 그래갖고 이제, 지주들에게 대상을 했는데, 그래서 뭘, 지대를 낮춰달라고. 네. 그러면, 거꾸로, 이 항저운동 외에도 항량운동이 있어. 항량운동은 지주들이 누구한테 하는 거죠?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네. 지주들이 정부를 뭘 내죠? 지대를 내잖아요. 네. 지대가 아니라 지세를 내는 거죠. 지세를 낮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세를. 근데 항량 운동을 할 때는 되게 소장인들이 누구 편을 들까요? 지주 편을 들어. 왜? 자기들이 이제 뭐냐면 실제로 지세를 납부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명정시대 때 이제 뭐냐면 명나라 때 그냥 항저 운동을 좀 볼게요. 자, 이때 이제 그 항저 운동을 보면 저항 운동은 농촌에서 하층 영세 농민들의 반항 운동으로서 항저가 나타났고 도시에서는 수공업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민의 저항, 직용의 변 같은 민변이 일어났죠. 특히 항저 운동은 드문친의 난에서 비롯됐는데 자, 이 난은 전호가 주도권을 가지고 뚜렷한 요구와 목표를 거듭한 농민운동을 정의한 항저 운동이다. 이 난에 또 의의가 나오죠. 의의. 그래서 그 앞에 이제 한의 중에서는 이 난의 의의를 뭐라고 했어요? 최초의 소작인 농민운동이었다. 그래서 소작쟁이 최초의 이제 소작인들이 일으킨 농민반란이었다. 여기도 또 하나의 또 의의를 둘 수 있죠. 자, 16세기 중엽에 청조까지 거쳐서 전개된 항저운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다음과 특징이라는 것은 종전의 항저운동과 다른 거야. 그 송때나 명나라, 송나라 때, 명나라 때 항저운동과 다른 거죠. 그래서 종래 항저운동은 주로 수학의 풍류에 따라 좌우됐으나 주로 언제 했을까요? 풍년 때 했겠죠. 그러나 이제 명만에 이와 같은 자연 발생적이고 우발적인 항조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항조가 진행돼요. 이게 차이점이죠. 그럼 왜 이렇게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뭐냐면 운동을 할 수 있었나?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이제 족보를 보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관련되고 예전에 한번 기출에 잠깐 언급돼 있었는데 명만에 이러한 성격의 항조가 가능했던 것은 전호가 여기부터 전호가 자, 토지 위에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소유했고 지금부터 완전히 자립돼 있었고 그러니까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경호와 종자, 가옥 같은 걸 이제 뭐냐면 소유했고 아쉬운 소리가 별로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지주라는 사람들이 기생지주야. 네, 기생. 그러니까 생산으로부터 건립된 기생지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기생지주고 부재지주예요. 부재지주는 뭐인 거예요? 지주와 같이 살지 않고 도시나 이런 데 살아. 그러니까 얼굴 볼 필요도 없는 거지. 예. 자, 그러므로 전원은 지주의 토지 소유권과 관계없이 금전의 취득과 양도가 가능한 경작권을 소유하게 되면서 지주 전원 생산 관계는 토지의 대체와
정액 소장의 수수에 한정될 뿐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 전호가 지주와의 관계는 경작권 소유한다는 건 뭐예요? 예. 경작권하고 이제 이건 이 말은 뭐냐면 일전 양주제가 있었다. 예, 일전 양주제. 일전 양주다는 말은 뭐냐면 경작권과 소유권이 분리됐다는 거죠. 소유권 누가 갖고 있어? 지주가 갖고 있고 경작권 누가 갖고 있는 거죠? 전호가 갖고 있는. 그래서 경작권을 매매 양도까지 할 수 있어. 상속까지는 아직 안 돼요. 상속은 영정권이라 갖고 그거는 언제 때 가능하면 청나라 때 가능해요. 청나라 때. 그래서 이제 인격적 예속이나 의존 관계를 하지 않고 새로운 지주 관계가 형성된 거야. 요때 이제 새로운 지주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전 시대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관계야. 경제 외적 관계도 벗어나서 경제적 관계도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명말 청초 시대 때의 뭐냐면 소작쟁이는 당송 시대, 당나라 때나 아니 송나라 때 원시대 때 소작쟁이와 달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했고요. 풍요에 상관없이. 그걸 가능했던 것은 첫 번째는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지주가 생산부터 격리된 기생지주, 그러니까 부재지주였다는 거. 세 번째는 독자적인 뭘 가능했다?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배경에 나타난 항저운동은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 요구사항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점주의 감액, 지대의 감액이죠. 이때 전조라는 것은 요 전자를 보셔야 돼요. 전자. 이걸 전자가 뭐예요? 경자가 할 전자, 전호전자예요. 예. 여기 있죠. 밭을 사람이 경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세가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대를 의미하는 거야. 땅을 빌린 대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액이나 징액 반대, 그 다음에 재해에 따른 전조의 감들, 그 다음에 정액 소장록 외에도 부수적인 조세 수탈이나 부수적인 영역을 폐지, 그 다음에 전조를 개량하기 위해서 동양연결 통일, 토지 영자권을 요구하죠. 토지 영구 경작권을 뭐라고 한다? 영정권이라고요. 영구히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을 할 수 있는 권리지. 네, 상속을. 그래가지고 이런 걸 권리를 달라. 이건 언제 가능했다? 나중에 청나라 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지권 있죠? 도지권도 그거 비슷하죠? 이거 어디에 영향을, 제 생각에는 국사책에는 안 나와있지만, 한국사에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청나라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 예. 청나라에서 한번 이제 완성된 제도가 조선 후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조선시대, 사회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 다 중국 거 갖다 뺏긴 거야. 그래서 좀 약간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정오의 이제 항저운동 이를 통해서 명말 청주의 사회변동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송대 이후에 발달하기 시작한 서민 계층의 역할을 문화적인 면에서 확산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것은 서민문화 발달 보기 전에 한국인의 중국사 잠깐 볼게요. 이게 좀 약간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일단은 뭐 요즘에 하도 뭐 본 추세라서 이게 뒤에 경제 부분이 명청어 같이 붙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여기는 일단은 사회와 관련된 내용들만 볼게요. 여기 보면 그 독립당하고 관련된 부분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중앙의 독립단계의 관리들은 말년 말기부터 청계 초까지 복잡한 당쟁의 와중에 독립당에 대한 반대한 여러 파벌과 각축전에서 세력의 부침을 거듭했다. 청계제 초기에는 한때 득세하기도 했지만 청계제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한간 위충원과 비독립파 세력들이 결탁하여 독립당의 대탄압을 받았다. 그리하여 독립선언을 폐쇄하고 주요 지도자들은 거의 다 옥사하거나 자살했다. 독립당의 탄압에 반발해서 소호주의 자발적으로 일어난 민중의 움직임, 개독의 변화를 알 수 있으니 독립당의 여론의 지지를 상당히 받고 있었다. 그 개독의 변화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개독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강소성 그 소주 지역에서 독립파 퇴직 관료가 있었어요.
근데 위충원의 명령을 받고 체포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을 잡고 황제의 명령을 뭐냐면 읽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계독이야. 황제의 명령을 읽어주는데 그때 그 북경을 이제 읽어주고 북경을 압수하려니까 그 주변에 민들이 모여가지고 반대를 했던 거야. 못하게 북경 압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그 당시 민중들이 솔직히 신사들, 저 지식인들, 뭐 관료들이 잡혀가거나 그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 까놓고 이거. 근데 왜 그들을 변호해 줬을 거야? 못 가게. 그 당시 그 강남 신사층하고 민중들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강남 신사들이 물론 자기 이득도 챙겼겠지만 민중들의 이익도 같이 챙겨줬으니까 일종의 일체감이 형성됐다는 거지. 그래갖고 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건 관계중국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밑에 강북의 중앙정권에 대해서 강남민의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이제 계독의 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의미까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계독의 변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의 명칭 같은 거. 자, 그래도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뭐 여기 쭉쭉 있는데 농민반란들 같이 했죠. 만주족은 이제 좀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명대 문화를 이제 볼게요. 예. 자, 명대 문화의 특성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명을 건강한 한족의 주권 회복과 동시에 한 문화의 부흥을 의미한다. 그래서 명의 건국의 의미죠. 원말의 반원적인 농민 반란에서 이미 원조 타도와 함께 한문화 부흥이 제기되었다. 명의 태조는 법령으로서 호와 몽골 풍습을 금지하고 아울러 한문화의 부흥을 위해서 당송의 제도를 모범으로 정통 문화의 복원을 깨닫다. 특히 유교 이념을 확립을 위해서 국민교육의 보급과 유교를 제정하여 적극적 민족을 교화시켰다. 그 결과 명대의 문화의 성격은 강한 민족주의 성향과 복구주의 경향이 있다. 왜? 원나라의 지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떨쳐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대신에 뭐가 이제 있냐면 독창성에 결여되는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당송시대 걸 이제 모방을 하는데 집중을 했던 거죠. 특히 이제 선조 때 영락제죠. 영락제 때 왕명호 오경대전과 사서대전, 성리대전을 간행을 했고 과거 시험은 이를 참고해 구정하니 이에 따라 송대 이래 발달된 신유학인 성리학이 국가공인에 관하고 어용화됐다. 이런 획일적인 유교주의 강화는 다른 학설을 용납하지 않게 되어 사상과 학문의 침체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명대에서는 오랜 평화와 산업의 발달로 상업도시가 번창했고 지주계층이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도시문화가 발달하고 이와 함께 서민생활의 향상은 서민문화도 크게 발달했다. 그래서 대개 명나라 때 서민문화가 상당히 발달됐어요. 예. 송나라와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여기 보면 뭐 강남 지역의 문화가 발달됐고 또 서양의 문화도 들어왔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문화학연과 명대의 문화의 재평가는 뭐 그냥 이거는 명대의 문화가 일반적으로 뭐 창의성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나름대로 또 창의성이 있다 내용도 있어요. 뭐 그럼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는 평가니까. 자, 과거제도와 이제 학교제도 이제 교육 발달해 볼게요. 이건 이제 꼭 기억을 해두세요. 되게 과거제도와 관련돼 갖고는 당나라 과거제도, 당나라 과거제도와 송나라 과거제도 비교나 특히 송나라 과거제도 많이 있는데 명나라 과거제도 예전에 한번 2차 기출에 한번 넓게 물어본 적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는데 자, 그 중국의 문화는 과거제도와 학교교육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개되었다. 그런데 명대처럼 과거제도가 문화에 절대적 영향을 준 시대도 드물고 또한 학교교육이 과거에 얽매여 마치 과거 준비를 위한 준비소를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결과에 주어진 학위가 신분 계층화 시대가 없었다. 그러니까 전에는 물론 학교제도와 과거제도 연결시키려고 했지만 꼭 일치한 건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송나라 때만 해도 그냥 과거면 과거고 뭐 꼭 그 간학에 가서 공부할 필요 없어.
서울만 가서 공부하는 것도 되고 뭐 독학도 가능하고. 근데 요때부터는 이제 과거 시험을 보면 자격조차가 학생 신분에서 자격 뭐냐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를 일치한다. 이건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해서 왕한성의 삼사법에 태학 삼사법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우리나라도 영향을 줬다고 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유기적 연결이 안 됐죠. 그 얘기는 그 한국사 시간에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 신분제적 어떤 특징 때문에 양반들이 한교 가서 공부를 안 하잖아. 그래서 정만 두지. 두 번째로는 그 과거 제도가 이제 점점 원점 제도가 어떻게 부실화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별시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원점도 점점 나눠지면서 이제 속가도 안 보고 이제 대가로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제도 학교 제도를 유기적인 연결을 끊어놨다. 그렇지만 명나라는 원칙대로 그냥 갔어요. 이런 게 또 특징인데 자 일단 명대는 송대 과거 제도 학교 교육을 외관사 그대로 계승하여 이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과거 학교 교육은 그 운영과 내용이 명대 특유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거는 명대 사회 문화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됐다. 이거는 명예과거제도는 청나라까지 계속 가요. 그래서 명대과거제도는 송대와 같이 지방에서 실시한 향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향시를 본 다음에 그 해시가 있고 그 다음에 왕한테 보는 전시가 있어. 예. 근데 주의할 건 향시라도 우리가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현 단위도 보고 성 단위도 보고 몇 번을 거쳐봐. 이것도. 예. 그래서 향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자격이 있어요. 향시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꼭 어디에 거쳐야 되죠? 부주 현학의 학교 출신자로서 소칭 이들 뭐라고 한다? 생원 자격을 가지고 학교 성적 우수했는 생원이 돼야 돼. 생원이 되면 뭘 볼 수 있다? 향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합격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인이라고 해. 거인은 뭘 볼 수 있냐? 해시를 봐요. 해시에 합격한 사람은 뭐죠? 진사가 오죠. 진사는 뭘 볼 수 있어요? 전시를 보죠. 전시는 뭐 그 앞에 송나라 때하고 비슷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명대의 과거와 학교 교육이 밀접하게 관련이 갖는다는 요인이 되면서 교육과 과거가 유착된 결과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학에 들어가기 이전에 유학 응시자를 동생이라 하며 동생은 재학관이 주재하는 입학시험을 합격해 생원이 된다. 뿐만 아니라 송대 1회 한 해 거쳐서 한해던 달리 그 당시 그 학위 소유자들 같은 거인이나 진사, 생원은 한 번 합격하면 평생 동안 그 자격을 지니게 돼요. 이는 명대의 신사계층이 대량으로 양산하면서 이들의 신사가 정치, 경제적 큰 영향을 행사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대 과거 시험 반드시 8구문을 가지고 해야 돼. 이게 진 문제가 있죠. 그래갖고 보통 송나라 때 과거 제도는 시문을 강조했어요. 시문을. 얘네들. 그래갖고 시문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책이라든지 시나 문장 이런 것들 강조해. 물론 유교 경전도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근데 8구문은 시문보다는 경학 중심이에요. 경학. 그래서 보통 성리학은 그 시문이 아니라 보통 경학을 강조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중기 때 들어가면 이제 사림대 등장하면서 시문 중심의 가고제도를 비판하면서 경학 중심, 그러니까 유교 경정 중심의 가고제를 강조하잖아요. 원래 이게 성리학의 본 모습이야. 마찬가지로 팔공문도 경학을 강조해. 그래갖고 이걸 누가 만들어줬냐면 주원장이 만들어줬어. 주원장이. 왜냐 주원장이 과거 시험 보고 답안지 보고 문자 가지고 지랄지랄 하니까 처형시키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먼저 과거 시험에 매뉴얼 좀 알려달라. 그래갖고 지가 직접 만든 게 팔고문이에요. 그래갖고 팔고문은 일단 그게 저는 이제 시험을 못 봐서 팔고문 밑에 있죠. 문장에 격식이 있어요. 요 8개의 격식에 맞춰 써야 되는데 요 틀에 딱딱 맞춰 써야 돼. 그리고 그 틀 안에 유교 경전 내용을 애워가고 써야 돼. 창의적인 사고방식이나 문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 채점 틀하고 뭐냐면 키워드가 들어가 있느냐 그거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야. 뭐하고 비슷해요? 임용시험하고 비슷해. 임용시험은 예를 들어 뭐 논술형 같이 막 자기 어떤 생각 그거 쓰는 게 아니라 달달 외워갖고 경전이라고 기본소리 외워가지고 80 형식에 맞춰 딱딱 써야지 점수를 맞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뭐냐면 그 과거에 합격하려고 하는 사람 방향이 달라져. 학문하는 사람들은 저희 팔고문을 익히는 시간에 학문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이제 파고드는 거지. 제 학문색 되는 거고 팔고문은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 시험 합격하는 건데 문제는 과거 시험 몇 살 때 합격하냐? 보통 50살 넘어가고 합격해요. 물론 천재들은 빨리 합격하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럼 50살 넘어가서 합격하면 뭐 하겠어요? 놀아야지. 그동안 공부한 게 어딘데, 부정부패하고, 그리고 일반 행정 관료들은 거기 밑에 서리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수천대의 일에 합격을 해도 거기에 선발되는 사람들은 되게 무능한 사람들 선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꼭 거기에 선발하는 사람들이 뭐 유능하다는 상관없는 거죠. 자,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 예. 그래갖고 이제 명대에서는 이 복구적인 것 때문에 저 유교 경쟁만 보고했다. 근데 이건 송나라 때하고는 좀 다르죠. 송나라 때는 먼저 과거 시험은 시와 문장을 보죠. 근데 이거는 송나라 때 과거제도를 복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봤지만 과거제도는 어딜 복구한다? 왕왕성 개혁 정신 복구하죠. 왕왕성도 뭐냐면 문장보다는 이건 유교 경쟁을 강조했어. 요걸 복구한 거야. 그래도 명대 과거 시험은 출제 범위가 사서에 딱 있고 사서 5경에 국한되며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 사서 5경보다 정확히 13경이에요. 13경. 예, 중국에서는 13경을 더 중요시 여겨요. 이렇게. 하여튼 답안은 팔고문을 이제 작성했다. 그래서 팔고문은 태조 홍무 18년에 시작되어 성하 23년 해시에 이르러 완비된 유교 경제 시험 답안이고요. 이거는 어디까지 청날 때까지 계속 가요. 그래서 팔고문은 설치 형식이 까다롭고 엄격하여 자유로운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수험생들은 창의적인 노력보다는 팔고문의 형식이 익히는데 온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답안지 작성에 글자 수까지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성현의 말씀이나 주제학의 명구만 이용해 답안을 작성한 자가 유리하다. 비슷하죠. 인구시험하고. 예,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달달 내어가지고 쓰면 그대로 점수가 되는데 자기 생각에 쓴 거나 딴 책 논문책 써뿐이면 안 되는 거지. 예. 자, 그래도 그래야 과거의 응시장 오로지 팔고문 형식에만 치우쳐 합격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상의 판결 발달이 저해됐고요. 팔공은 진시황제의 궁서갱유와 함께 비유할 정도의 명대의 문화에 큰 피해를 줬다. 그래도 명일대부 양명학이나 경세치용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 훌륭한 문이나 대사상가를 발주하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는 간인이 꼭 사상가며 학자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명나라 꼭 아니에요. 관료는 관료고 학자는 학자야. 그냥 길이 달라. 이 사람들은.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일단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과거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게 학교 교육을 보면 태조 때 남경에 국자학을 두었고요. 성조 때는 북경에 국자감을 설치했다. 국자감의 입학자감은 거감. 그래서 거인인데 해시 납방에 국자감을 두어놓은 사람이나 공감. 그래서 부주현학의 학생 중 우수한 자로서 국자감에 들어간 자. 그 다음에 은감, 고감의 자자로서 국자로 들어간 자고 입학에 돈을 받고 입학시킨 예감 등등이 있었다. 그래서 국가인식이 저하됐고요. 그 다음에 이 국자감을 졸업한 사람을 감생이라고 해요. 이 감생도 학위 소유자야. 이 사람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방학교는 부학, 주학, 현학이 있고 이곳에 들어가면 학동은 시험을 거쳐 입학하게 되었으며 고학, 주학, 현학에 입학하면 생원이 되었다. 그래서 생원부터 뭐냐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죠. 국자감에 지나갈 수 있었고요. 또 태조는 황제권을 강화하고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원대부터 내려왔던 서민교육인 사학을 강화시켜 지방의 교화를 이용했다. 그래갖고 이상같이 이제 명대가 아니라 사학은 서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인데 이건 송나라 때부터 계속 이어졌어요. 자, 하여튼 이상 같은 이제 명대 과거제도 학교 교육은 지식인들의 사상적 속박하여 그들 하여금 틀에박힌 고정관념 속에 활동하게 되고 독성이로 하여금 충실한 한제 신하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거 이제 명대 이제 사상가의 침체는 이제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각자 앞부분 보고 양령학은 봐야 돼. 양령학.
예. 양력 관련돼 갖고 한 두세 문제 나왔거든요. 명대 양력아.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다음 시간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